네, 방송 4법 필리버스터가 오늘로 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네 번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방송 4법은 내일 중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르면 오늘 중에 정책의 의장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필리버스터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제 네 번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고요. 법안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앞서 여러 차례 좀 나눴던 것 같아서 이 모습에 대해서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여야에서는 이 필리버스터라던가 이 과정이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는데 글쎄요, 지난 5일 동안 보여진 모습을 보면은 텅텅 빈 이제 본회의장의 모습도 상당히 많이 보였고요. 뭔가 치열하다라기보다는 뭔가 시간을 지금 끌고 있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고 있는데 글쎄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바보들의 행진이다라고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난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했고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로부터 외면받은 게 용산입니다. 그러면 용산이 바뀌어야지 국민이 바뀝니까? 그럼 야당으로서는 구지가를 부르듯이 특검 수용하고 국정기조 변화할 때까지 거북이 등을 계속 두들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거북이 등을 두들기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정말로 방통위의 어떤 편파적인 운영, 구성 이런 것부터 멈추고 나서 대화를 얘기해야지 그냥 총선에 저도 전당대회에서 저도 마이웨이만 계속하고 있는 지금 용산과 여권의 행태에 대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좀 그런 점에서 여권의 전향적인 국정기조의 변화가 지금은 해답이다. 그것만이 지금의 사태, 무한 대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희 타임 루프라고 하죠.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와 똑같은 오늘과 계속 하루가 이제 예. 같은 날에 반복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뻔히 결과가 아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동원되고 있는 현상을 자조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여기는 국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국회에서 있어 가장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힘을 가진 쪽은 지금 야당입니다. 야당 쪽에서 계속 문제가 있는 법안을 내기 때문에 여당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를 해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제2 요구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이제 방송4법 그리고 방통위원장 탄핵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MBC 사수를 위해서 지금의 현 상황에서 야당 쪽에 기울어져 있는 MBC의 경영진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박문진 이사 교체를 막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탄핵을 하고 방송 4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입법 정치라는 것은 법에 더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 어느 정도의 여백이 있어야 되는데 야당은 이제 어떤 절대 수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일방적인 압박을 통해서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지게 되고 있는 되게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예. 여당과 대통령을 조금 공격하기 전에 여당이 가진 힘과 그다음에 총선에서 주신 그 힘은 민심을 위해서 쓰라는 거지 기득권을 유지하고 MBC를 지키라고 한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예. 자, 문제는 이게 끝날 기미가 없는 게 일단은 내일 필리버스터는 끝나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법안들이 상정이 되면은 또다시 필리버스터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최선인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좀 해결책을 좀 찾아야겠지 않겠습니까? 결국 해결책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권이 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았잖아요. 그럼 당대표가 공약을 뭘로 했습니까?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방송4법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법들에 대해서 여론에서의 국민들의 지지 여론이 높은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야당이 그런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이런 법을 추진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고 협의와 어떤 타협을 갖다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필리버스터처럼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정의 지금 이제 어떤 국회에서의 무한 대치 상황의 어떤 그 변화는 여권의 신임 지도부가
의미 있는 변화, 행동 그걸 보일 때만이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게 그 이른바 파업을 유도하는 네. 그런 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당 1인당 35만 원, 최대 35만 원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관련해서 13조 원 이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법 관련해서 개정한다는 것도 사실상은 파업을 유도해서, 그러니까 합법적인 파업은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불법적인 파업을 했을 때는 손배소를 청구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손배소를 청구하는 것들을 제한하는 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재정이나 그다음에 여야가 협의되지 못한 법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당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법이 어떤 건지, 그리고 여당을 존중해서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걸 받아 안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미 한 차례 거부가 된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야당이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 체제 국민의힘 주요 당직 인선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비서실장이 이제 박정호 의원이고, 사무총장에 재선인 서범수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제 정책위 의장 자리인데, 조만간 어쨌든 관련해서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정경심 의원은 유임이 될 거라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결국은 정책위원장의 새로운 임명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전당대회를 왜 이렇게 치열하게 했습니까? 결국은 새로운 대표가 주도권을 갖다가 쥐고 국민의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당대회 때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당대표가 무슨 당대표겠습니까? 지금 지도부의 구성을 보면 자신을 배신자로 몰아붙였던 친윤계가 정정식 정책위원장을 바꾸지 않으면 과반 이상이에요. 무슨 결정을 할 때, 지도부가 회의를 하고 투표를 할 때 지도부의 다수가 과반 이상이 친윤계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한동훈 대표로서는 정책위원장 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친윤계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서 한동훈 대표에게 어떤 협력을 갖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다면야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야권의 무한 어떤 그 대치, 국회에서의 무한 대치가 이어지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한동훈 대표로서는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뭔가 돌파구를,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변화를 주기 위한 돌파구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인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정정식 의장 같은 경우에 어쨌든 임명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고 네. 1년 임기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이제 탕평 인사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 측을 원하는 인사가 좀 이루어질지, 소위 친윤계가 아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9명의 당 지도부를 봤을 때 4대 5의 상황을 5대 4로 만들기 위해서 정책위 의장을 이른바 친한계로 바꿔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친한계 쪽에 있고,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 정정식 정책위 의장의 페이스북 가서 그런 어떤 일종의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민주당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필요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본인의 어떤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저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뭔가 지금의 새싸움이나 그런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끊임없이 민주당은 우리의 분열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얄팍한 기대, 얄팍한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각일 것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은 지금 상황이 뭔가 우리가 적정 분열을 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공동 운명체로서 순방 치안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원내대표,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원내대표와 상의를 하고 또 의원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거칠게 드러났을 때 분열 양상으로 되면 뭔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다음에 전당대회 이후에 비온 뒤 땅이 단단해졌는데 그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스마트한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봅니다. 이제 만약에 바꾸는 것을 시도했을 때 그 과정에서 있을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꿀 거라고 하셨잖아요. 바꿀 네. 것 같다고. 그렇다면 이 분열 또한 따라올 거라고도 보고 계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은 예. 분열은 금방 치유가 돼요.
근데 힘이 없으면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럼 지난 전당대회에서 나올 수 있는 카드가 다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지금 신임 대표에 대해서 과정상 뭐 배신자론 했죠. 그다음에 가족들의 색깔론 꺼냈죠. 거기다가 뭐 김 여사 문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한동훈 대표를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용산에서 또는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에게 죽이려다 못 죽이니까 이제 와서 탕평하자 그러지만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 62.8%라고 하는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비록 물론 뭐 의원총회에서 이 정책위원장 바꾸는 거에 대해서 추인을 받아야 되지만 오히려 저는 의원들이 더 부담스러울 거라고 봐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신임 정책위장을 카드를 꺼냈는데 이게 의원총회에서 부결된다? 그 순간 국민의힘은 그냥 반쪽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 저는 뭐 속도감 있는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중에 하나 첫 번째 단추가 저는 인사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천천히, 그러니까 막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좀 뭔가를 지금 차근차근 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책의 의장이라는 카드를 꺼냈을 때 여러 가지 당내 네. 목소리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모르지 않을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 부분까지 어떻게 아우를 수 있는 방안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지명직, 뭐 사무총장 관련해서는 지금 인사가 예.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인사를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명직 최고 부분은 본인 인사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총장과 지명직 최고를 본인 인사로 할 텐데 네. 그렇다면 정책위 의장까지 친한 계열로 했을 때 이른바 이제 균형 있는 상황.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이 63%까지 미뤄졌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자신감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연연하면 소위 권력이란 건 실체적 권력도 중요하지만 비춰지고 해석되는 권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조급하고 힘이 없어 보인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꾸 뭔가 분열되고 뭔가 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은 지지하는 사람들은 큰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자칫 이 하나의 매몰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게 크게 엇나갔을 때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공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지금 당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대권에 대한 욕심도 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사고하고 큰 틀에서 행동했을 때 이거는 의외로 지역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천착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양보하고 크게 봤을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거에 집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때로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더 큰 힘이 모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양보라든가 큰 그림을 생각했을 때 반대로 정점식 의원이 사퇴를 하거나 용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한 1년 임기 중에 2달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사안이 됐을 때 명분을 만들어 출구를 해주면 본인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한동훈 대표 지지하는 분들이 가서 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나가줬으면 하는 걸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에는 어떤 순리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만약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의원총회에서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해서 거기에서 나가게 된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 이재명 후보의 완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 누적 득표율이 90%대, 김두관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한 8%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후보의 좀 독주가 이어지다 보니까 좀 흥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관심이 조금 적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예상된 독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70%, 80%까지는 누구나 다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 또 리더십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거의 뭐 90%에 가까운 이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제가 한 2주 연속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김두관 후보의 저는 전략이 선거운동 전략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언론에서 또 여당에서 그동안 수많은 소위 이재명 리스크를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숟갈 얻는다고 당원들이 변화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떤 나라를 갖다가 어떤 정책을 펼칠 건지 정책 전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마침 또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종부세 논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상속세라든지 금투세,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원칙과 중도 확정성 사이에 재밌는 토론을 만들었다면 저는 김두관 후보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진 않았을 거다. 좀 그런 점에서 이재명 때리기 또는 뭐 여당 언론과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한 숟갈 더 얻는 전략으로는 김두관 후보가 지금 이상의 성적을 내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두관 후보의 전략이 아쉽다고 해주셨는데 지금 김두관 후보의 발언을 놓고 어쨌든 내부 공방이 치열한 네. 상황입니다. 당장 어제 합동 연설회 같은 경우에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김두관 후보도 맞섰거든요. 그 정도의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건 네. 민주당이 아니다. 수용 못하는 건 민주당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최고위원 후보들이 면전에서 어쨌든 비판을 가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특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뉴스 가치는 없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볼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김두관 후보의 말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근데 급기야 유신 체제에 관련해서 비할 바 없다 그런 식으로 좀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처음엔 집단 지성 얘기했다가 집단 쓰레기 얘기했다가 약간 그거를 자기 검열로 했다가 다시 이제 개딸에 점령당하고 있다 그런 비판을 했죠. 근데 이제 저는 김두관 후보의 어떤 말, 어떤 비판의 어떤 대목도 주시하지만 그보다는 이 과정에서 전대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후보의 일극 체제가 더 공고히 되는 과정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등이 정몽주 후보였잖아요, 최고위원. 근데 이재명 후보가 대표도 아닌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왜 표가 별로 안 나오냐 그리고 차에 태우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한 2, 3일 전부터 1등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은 본인의 어떤 능력, 리더십 그걸 떠나서 본인이 뭔가 교제하고 점지하면 그 사람이 그냥 1등 최고가 된다는 이 자체가 과연 다양성과 역동성이 있는 민주당인지 저도 예전에 민주당을 출입했지만 예전에 민주당과는 너무 현격하게 다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분열하는 듯해 보였지만 끝나고 나서는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반대를 봤을 때 민주당은 문제가 없는 것 보이지만 이게 문제를 굉장히 잉태하고 있다. 사실 총선에서 이겨서 망정이지 사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다 문제가 있다고 다 인정하고 있는 건데 그게 봉합돼 있고 그게 선거 승리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걸 봤습니다. 뭐냐면 맞지 않은 매는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맞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저번 총선에서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맞았습니다. 저희가 오만했기 때문에 맞았지만 민주당이 결코 잘해서 이긴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위 뭐 명심을 얻고 있다고 하는 최고위원의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 누적 득표율이 4위에서 이제 2위로 올라왔거든요. 이런 분위기라면 뭐 1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김민석 후보가 치고 올라오는 거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리더십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봉주 후보가 유리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후보들을 좀 밀어달라 이런 호소 아닌 호소를 했는데 그게 결국 먹힌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당원들도 정봉주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공천이 탈락한 결정적인 이유가 목함질의 문제거든요. 거기다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봉주 후보의 과거 뭐 폭력 이력 이런 것들도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분을 갖다가 수석 최고위원으로 1등으로 뽑아놓는다. 그러면 민주당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확장성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런 고민들을 당원들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미 벌어놓은 표가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으로 뽑히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돼버렸지만 1등만큼은 안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올 텐데 그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나 또 다른 최고위원들의 표와 정봉주 후보 간의 표가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이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자질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 중에 좀 눈여겨보신 부분이 좀 있으신지요? 역시 뭐니 해도 법카 논란이죠. 대한민국의 법카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만큼 법카를 자기 마음대로 쓰신 분은 정말 보다 못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청와대 또는 대통령 부인 여러 가지 법과 관련된 이야기들 많았고 수많은 공직 후보자들이 법카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서 법카 주말에 썼다고 장관이나 장관급에서 낙마하신 분도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는 그 궤를 달리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면 법카를 저렇게 자기 카드 쓰듯이 쓸 수 있는지 이거는 청문회가 아니라 검찰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냐 싶을 정도로 좀 도를 넘어서는 법카 사용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받기 어려운 인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이진숙 후보자의 이 극우 경향입니다. 방통이라고 하는 게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다가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처럼 일본 어떤 위안부 논란에 대해서 또는 광주 항쟁에 대해서 어떠한 자기 의견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이게 어떻게 중립성입니까? 자신의 극우를 가리기 위한 묵비권 행사지. 좀 그런 점에서 과연 이진숙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을 때 그 후폭풍이 얼마나 올지 이거는 지금 감이 안 온다.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고려해야 될 인사라고 봅니다. 예. 네. 저는 민주당이 법인카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문제가 있다면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분의 입장은 뭐냐면 법인카드를 규정에 맞게 사용했고요. 최대한 자료도 제출했다는 게 그분의 입장입니다. 저는 이재명 부부가 쓴 법인카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밥, 소고기, 샌드위치 맞춤형으로 다 준비를 했고요. 전 그래서 법인카드가 사용이 잘못됐다고 하면 여야 공이 저는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민주당이 이진숙 후보자 후보자로 언급되는 순간 그냥 탄핵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MBC 종군 기자였죠, 걸프전 때. 그리고 그분도 나름 기자로서의 어떤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인생을 부인하고 일방적으로 심지어 사회를 봐야 되는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하고 자기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말하면 안 된다고 또 입틀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과를 요구하니까 뇌구조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과를 득하지 않고 사과를 요구하는 건 태도가 맞지 않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 살인이라고 보고요. 저는 야당이 보여줄 수 있는 폭력적인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능력과 검증, 그러니까 비전과 업무 능력 검증 그런 것보다는 오로지 모욕주기 탈탈 털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3.1+1 아닙니까? 나흘 동안 국무총리도 이틀하고요. 대법원장도 이틀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진숙 후보는 국무총리 이상 그리고 대법원장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 말씀하실 때 이 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임명 수순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하게 된다면 시점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언제쯤 이 부분들이 좀 진행될 것 같으세요? 저는 날짜가 다가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앞으로 이제 언론들에서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강행은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방송사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한 번은 방송을 정권의 도구로 쓰는 것을 한 번은 멈춰줘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여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야당도 과거에 방송을 갖다가 정권의 도구로 활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느 순간 끊어야 되는데 기회가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끊고 가고 그리고 방송사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야당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립성 강화를 위한 논의를 갖다가 시작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방통위 인사를 좀 미루고 또는 한번 카드를 물르고 야당과 대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반복되는 느낌이에요. 이 부분은 출구가 없겠습니까?
이게 법이요. 지금 방송법. KBS 같은 경우는 여당이 추천이 7, 야당이 4명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7대 4의 구조를 야당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요. 해임하고 임명했을 때는 과반 추천이 아니라 3분의 2 특별 다수제.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못 오는 거예요. 한쪽으로 극단적인 사람은 못 온다고 해서 그렇게 여야가 뭔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도 문재인, 민주당 출신이고 그다음에 다수당도 민주당이었습니다. 여당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개혁적인 인사가 못 온다고 안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8개월 만에 MBC, KBS 사장을 내쫓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때 여야가 합의됐던 특별 다수제 안이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 11명, KBS 같은 경우는 11명의 이사가 있는데 21명으로 늘리고요. 여야 추천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야당에 대해서 뭔가 기울어진 언론단체, 협회에 있는 사람들을 21명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추천권을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반영구적인 어떤 야당의 어떤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기 때문에 기존의 특별 다수제보다 더 현저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이 많으니까 뭔가 좀 더 객관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명시적으로 반대하고요. 저는 기존의 아닌 특별 다수제 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출발을 해서 같이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권 이슈 등 다뤄봤는데요. 오늘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